장례식장의 공기는 무거웠고 피워놓은 향냄새는 슬픔을 위로하기보다 오히려 숨을 막히게 하는 듯 했습니다. 촛불만이 희미하게 흔들리며 갓 남편을 잃은 박순애의 텅 빈 눈동자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영정사진 속의 남편 강철민은 평소처럼 인자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이제 만질 수도 들을 수도 없는 머나먼 세상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순애는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마치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사람처럼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동반자를 잃은 슬픔은 마치 거대한 산더미처럼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온통 잿빛으로 변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 강지우는 어머니 곁에 서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불안하게 허공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어머니의 얼굴을 차마 마주할 용기가 없는 듯 그는 애꿎은 양복 소매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서는 며느리 오유진이 낮은 목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었지만 그 내용은 독처럼 조용한 공간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조문객들의 눈치를 살피는 척하면서도 전화기 너머의 상대에게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차가운 말을 내뱉었습니다. 네, 집은 내일이라도 바로 보여줄 수 있어요. 동네가 좋아서 금방 나갈 거예요. 시어머니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했어요. 햇볕도 잘 안 드는 반지하 단칸방 하나 구해놨으니까요. 어머님 혼자 계신데 넓은 집은 사치죠. 짐도 별로 없으시니 이사도 금방 끝날 거예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시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애도나 시어머니에 대한 연민은 한 조각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만족감만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낡고 쓸모없어진 가구를 처분하듯 그녀는 시어머니의 거처를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얼음장 같은 말들은 정확히 순애의 귀에 날아와 박혔습니다. 반지하 단칸방. 남편의 온기가 채 가시지도 않은 이 집에서 쫓겨나 평생 살아본 적 없는 차가운 지하방으로 가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순간 순애의 세상이 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게 꿈인가? 아니면 내가 잘못 들은 것인가?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시어머니의 시선을 느낀 유진은 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끊고는 오히려 왜 그러시냐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 지훈 역시 어머니가 모든 것을 들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부끄러움, 그리고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무력감이 뒤섞여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황급히 어머니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침묵은 아들이 며느리의 잔인한 계획에 동의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순간 장례식장의 무거운 공기가 사라지고 사흘 전 병실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창백한 불빛 아래 남편 철민은 앙상한 손으로 순애의 손을 힘겹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듯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기계 소리에 묻혀 겨우 들릴 정도로 작았지만 그 내용은 순애의 심장에 똑똑히 새겨졌습니다. 순애야, 내 말 잘 들어. 우리 집 작업실에 내가 늘 잠가두던 낡은 연장상자 있잖아. 그 안에 내 모든 것이 담겨 있어. 철민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열쇠는 우리가 젊었을 때 함께 읽던 낡은 책 속에 숨겨두었어. 당신에게 주는 내 마지막 선물이야. 꼭 찾아서 열어봐야 해. 약속해줘. 남편은 그 말을 끝으로 더 이상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순애는 그때 남편의 말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했지만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던 남편이 남길 선물이란 게 과연 무엇일까? 하지만 지금 아들과 며느리의 배신 앞에 선 그녀에게 남편의 마지막 유언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이 절망적인 상황을 벗어날 유일한 희망의 끈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가 말한 반지하 단칸방의 차가운 이미지가 머릿속을 맴도는 가운데 순애는 낡은 책 속에 숨겨져 있을 작은 열쇠와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의 비밀을 떠올리며 입술을 굳게 깨물었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혼자 싸워야 했습니다. 화면이 잠시 어두워지고 하얀 글씨가 떠오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잠시 후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단추와 종 모양 그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삶을 바꾸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어느 고장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남겨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까지 퍼져나가는지 함께 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박순애 어르신은 남편의 장례식이 자신의 기나긴 시련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박순애 어르신은 올해 68이었습니다. 꽃다운 나이의 시집과 한평생을 남편과 아들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이 땅의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녀의 남편 강철민은 말수가 적고 무뚝뚝했지만 손재주 하나만큼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목수였습니다. 40년 전 그는 아내와 갓 태어난 아들을 위해 황무지나 다름없던 땅에 손수 흙을 나르고 기둥을 세워 지금의 집을 지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남편의 땀과 순애의 정성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들 강지우는 그런 부모님의 자랑이자 삶의 이유였습니다. 번듯한 대학을 나와 좋은 회사에 다니는 아들을 볼 때마다 순애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야심 많고 허영심 강한 며느리 오유진을 만난 후부터 착하기만 하던 아들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낡은 옷차림을 부끄러워하고 친구들 모임에 어머니를 데려가는 것을 꺼렸습니다.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유진과 지우는 기다렸다는 듯이 순애를 식탁에 앉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의 그림자 대신 초조함과 다급함이 가득했습니다.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빨리 말씀드려 정말 죄송하지만 상황이 너무 급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가 큰 빚을 졌어요. 순애는 아무 말 없이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최근에 가상화폐라는 것에 투자를 했는데 그게 잘못돼서 빚이 5억 원이나 생겼어요. 매일 빚 독촉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저희도 죽을 지경이에요. 유진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그 눈빛에서는 진심 어린 뉘우침보다는 계산적인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아들 지우는 어머니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집에까지 찾아오겠다고 협박하고 있어요. 만약 이 집을 팔아서 빚을 갚지 못하면 저희는 정말 끝장이에요, 어머니. 집을 팔아. 순애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은 이 집을 팔자고. 그게 할 소리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실망감과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유진은 기다렸다는 듯이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어쩌겠어요. 저희가 길거리에 나앉게 그냥 내버려 두실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 혼자 계시기에 이 집은 너무 크잖아요. 관리하기도 힘드실 테고. 유진은 마치 순애를 위하는 척 말했지만 그 속내는 뻔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머니 계실 곳을 미리 알아봤어요. 보증금도 필요 없고 월세도 25만 원밖에 안 하는 아늑한 반지하 방이에요.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이에요, 어머니. 최선이라는 단어가 순애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40년간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에게 베푸는 최선이 햇볕도 들지 않는 차가운 지하방이라니. 순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순애는 자신의 얼마 되지 않는 짐을 작은 상자에 담고 있었습니다. 낡은 옷가지 몇 벌, 손때 묻은 그릇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찍은 흑백 사진 한 장.
그녀의 한평생이 이 작은 상자 몇 개에 모두 담기는 것 같아 기가 막혔습니다. 그때 짐을 싸던 손에 날고 두꺼운 책 한 권이 잡혔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밤을 새워가며 함께 읽었던 소설책이었습니다. 책장을 넘기던 순애의 손끝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렸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책갈피 사이에 끼워져 있던 작고 녹슨 열쇠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지자 순애의 심장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일까? 그렇다면 이 열쇠는 과연 어떤 문을 열게 될까?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채 그녀는 작은 열쇠를 주머니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마련해준 반지하 방은 생각보다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부터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방 안은 한낮인데도 불구하고 어두컴컴했습니다. 천장 바로 아래에 달린 작은 창문으로는 사람들의 발목과 자동차 바퀴만이 겨우 보일 뿐 햇볕 한 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벽지는 습기에 울어 곳곳이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바닥에서는 냉기가 올라와 뼈마디가 시큰거렸습니다. 40년간 살았던 햇살 가득하고 남편의 오기가 남아있던 집과는 너무나도 다른 공간이었습니다. 순애는 짐상자 위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남은 생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채로 무덤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마치 큰 선심이라도 쓰는 듯 어머니, 좁아도 있을 건 다 있어요. 이만하면 혼자 지내시기엔 충분하죠. 라는 말을 남기고 서둘러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에서 미안함이나 죄책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윗집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음과 벽을 타고 흐르는 물소리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는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작은 열쇠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유언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자신을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꺼내줄 수 있을지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새벽이 오기를 기다려 순애는 아무도 몰래 반지하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길을 걸어 익숙한 옛집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혹시 잊고 온 물건이 있다는 핑계를 대기 위해 일부러 낡은 냄비 하나를 챙겨들었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렸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며 도착한 집은 다행히 아직 비어 있었습니다. 순애는 익숙하게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안은 며칠 사이에 온기가 모두 사라지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곧장 남편의 손때가 묻은 작은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작업실 구석에는 남편이 늘 보물상자라고 부르며 아끼던 낡은 연장상자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습니다. 자물쇠는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듯 빨갛게 녹슬어 있었습니다.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자물쇠 구멍에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습니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자물쇠가 마침내 열렸습니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무거운 상자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대패와 망치, 그리고 크고 작은 연장들이 가득했습니다. 실망감이 밀려오는 순간 그녀는 연장들 아래에 숨겨져 있던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철민 씨, 당신 대체 여기에 뭘 숨겨둔 거예요? 순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나무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하지만 상자 안에는 기대했던 돈이나 값비싼 물건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십 장의 낡은 복권 종이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생을 가난하게 살면서도 언젠가 큰 행운이 찾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매주 복권을 사 모으곤 했습니다. 복권에 적힌 숫자들은 한결같이 순애의 생일, 아들 지훈의 생일, 그리고 그들의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순애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은 이룰 수 없었던 꿈의 조각들이었던 걸까? 그런데 그 낡은 복권들 맨 위에 유독 빳빳하고 깨끗한 복권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바로 일주일 전에 산 것이었습니다. 순애는 무심코 그 복권을 집어들었습니다. 어차피 맞지 않을 것이 뻔했지만 남편의 마지막 흔적이라 생각하니 차마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무언가에 이끌린 듯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혹시나 하는 아주 작은 희망을 품고 마지막 추천 번호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애는 어둡고 축축한 반지하 방 바닥에 주저앉은 채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떠있는 당첨번호와 손에 들린 복권 속 숫자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하나, 둘, 셋. 6개의 숫자가 모두 똑같았습니다. 1등. 당첨금은 무려 150억 원이었습니다. 평생 만져보기는커녕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거대한 금액이었습니다. 순간 순애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했습니다. 기쁨보다는 거대한 충격과 혼란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을까? 자신이 죽기 전에 이 엄청난 행운을 맞이했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토록 자신에게 마지막 선물을 확인하라고 신신당부했던 것일까? 바로 그때 갑자기 눈앞이 핑 돌며 심한 현기증이 몰려왔습니다. 순애는 급히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최근 몇 달간 계속되었던 피로감과 어지럼증이 단순한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순애는 150억 원이라는 엄청난 비밀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채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그러던 중 옆집에 사는 최은숙 할머니와 우연히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은숙 할머니 역시 자식들에게 외면당하고 홀로 힘겹게 살아가는 처지였습니다. 비슷한 아픔을 가진 두 사람은 금세 마음을 터놓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은숙 할머. 자식이라는 게 다 그런가 봐요. 젊었을 땐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굴더니 늙고 병드니까 귀찮은 짐짝 취급이나 하고 우리가 저것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라며 한숨을 내쉬는 모습에서 순애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서로의 처지를 위로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순애는 잠시나마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반찬거리를 사러 잠시 시장에 나갔던 순애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며느리 유진이 값비싼 옷가게에서 환하게 웃으며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신상품이라는 이름표가 붙은 커다란 쇼핑백이 들려 있었고 다른 손으로는 누군가와 즐겁게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5억 원의 빚 때문에 집까지 팔아야 한다며 눈물 짓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모습은 도저히 빚에 쪼들리는 사람의 행색이 아니었습니다. 순애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녀는 곧장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나다. 내가 방금 네 아내를 봤는데 아주 좋은 옷을 사 입고 있더구나. 순애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어머니, 또 시작이세요. 그건 유진이네 부모님이 잠깐 도와주신 거예요. 저희도 지금 골치 아픈 일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제발 좀 그냥 넘어가 주세요. 저 바빠서 이만 끊겠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할 말만 하고 매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순애는 끊어진 전화기를 든 채 한동안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나 미안함 대신 귀찮음만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지자 슬픔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자신을 속일 작정이었습니다. 빚은 핑계였고 오직 아버지의 유산인 집을 팔아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는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순애는 어두운 방에 홀로 앉아 손에 쥔 복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이 종이 한 장은 단순한 행운의 증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배신한 아들과 며느리에게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고 단단한 결심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화기를 들어 오래전 남편이 소개해줬던 믿을 만한 법률가 윤태석의 번호를 찾아 천천히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순애는 낡은 외투를 걸치고 윤태석 법률가가 일하는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윤 법률가는 남편 철민의 오랜 벗으로 젊은 시절부터 형제처럼 가깝게 지낸 사이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순애의 방문에 놀란 그는 수척해진 그녀의 얼굴을 보고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순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몇 주간 겪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죽음, 아들과 며느리의 냉정한 태도, 40년간 살아온 집에서 쫓겨나 햇볕도 들지 않는 반지하 방으로 내몰린 기막힌 사연, 그리고 남편이 마지막 선물로 남긴 150억 원짜리 복권 이야기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은 윤 법률가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 있나. 철민이 형님이 하늘에서 피눈물을 흘리시겠구먼. 그는 마치 자신의 일처럼 분개하며 순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주머니, 이제 아무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아주머니 곁에서 모든 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것들에게 아주머니의 눈에서 흘린 눈물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똑똑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든든한 조력자를 얻은 순애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윤 법률가의 도움으로 그녀는 가장 먼저 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만성 신부전 말기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신장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순애는 절망감에 휩싸였지만 윤 법률가는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이것은 하늘이 주신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이 병을 이용해서 저들의 본심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계획을 세우던 바로 그날 저녁, 순애의 낡은 휴대폰에 짧은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며느리 유진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잊지 않으셨죠? 월세 내는 날이 25일이에요. 저희도 사정이 어려우니 하루라도 늦으시면 곤란해요.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나 다름없는 진단을 받고 돌아온 순애에게 며느리가 보낸 이 차가운 문자는 마지막 남은 미련마저 끊어버리는 결정적인 한 방울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윤 법률가가 세운 계획은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미끼 던지기였습니다. 윤 법률가가 아들 지훈에게 연락해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전에 아무도 모르게 들어놓은 1억 원짜리 작은 생명보험이 발견되었다고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한 달 정도의 서류 절차를 거친 후에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이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기다림과 관찰이었습니다. 갑자기 생긴 작은 유산 앞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 그들의 행동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1억 원이라는 돈 앞에서 어머니에 대한 태도를 바꿀 것인가? 그들의 효심이 진짜인지 아니면 돈을 얻기 위한 연기인지 확인하기 위한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윤 법률가는 순애에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이 돈은 아주머니를 지켜줄 방패이자 저들의 위선을 벗겨낼 날카로운 칼이 될 겁니다. 우리는 이 계획을 통해 아주머니의 아들에게 아직 사람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순애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도 내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 어떤 괴물로 변했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연민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갑고 단단한 결심만이 가득했습니다. 윤 법률가는 수화기를 들어 아들 지훈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준비된 거짓말을 시작했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그는 순애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미끼를 물었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윤 법률가의 전화 한 통이 불러온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순애의 반지하 방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그토록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던 아들 지윤과 며느리 유진이 활짝 웃는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양손에는 값비싼 과일 바구니와 몸에 좋다는 건강식품 상자들이 가득 들려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어머니를 찾아뵙지 못한 죄라도 씻으려는 듯 그들의 표정은 과장된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유진은 순애의 손을 덥석 잡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저희가 너무 무심했죠. 진작 찾아뵀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서는 돈에 대한 탐욕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지극정성인 효도 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유진은 매일같이 찾아와 곰팡내 나는 방 구석구석을 쓸고 닦았고 시장에 가서 순애가 좋아하는 반찬거리를 사와 진수성찬을 차렸습니다. 아들 지우는 퇴근길에 꼭 들러 어머니의 뭉친 어깨를 주무르며 어머니, 어디 불편한 곳은 없으세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뭐든지 말씀만 하세요. 저희가 다 해드릴게요. 라고 살갑게 굴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돈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들이 얼마나 어머니를 걱정하고 있으며 이런 끔찍한 곳에 어머니를 모신 자신들의 행동을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잘 짜인 연극의 주인공들처럼 두 사람은 완벽한 효자 휴부의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순애는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에 속으로 구역질이 치밀었지만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했습니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자식들의 관심에 감격한 몸이 아프고 외로운 늙은 어머니의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유진이 차려준 밥을 맛있게 먹으며 아이고 우리 며느리 음식 솜씨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네. 네 덕분에 입맛이 다 도는구나 라고 칭찬했고 아들이 어깨를 주무를 때면 우리 아들 다 컸네. 엄마 생각해주는 건 역시 아들밖에 없어 라며 눈물을 글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냉철하게 그들의 모든 행동과 표정을 하나하나 관찰하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가식적인 미소 뒤에 숨겨진 조급함, 살가운 말투 속에 감춰진 계산적인 속내를 그녀는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낼 때쯤 마침내 유진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걸레질을 하는 척 순애의 주변을 맴돌더니 마치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혹시 그 법률가라는 분한테서 다른 연락은 없으셨어요? 그냥 아버님 관련해서 서류 처리는 잘 되어가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저희가 신경 쓸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요. 유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조바심이 묻어났습니다. 순애는 기다렸다는 듯이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글쎄, 나야 뭘 알겠니. 그 양반이 알아서 다 잘 처리해 주겠지. 그녀의 대답에 유진의 얼굴에 잠시 실망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애는 그 찰나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을 넘길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순애는 윤 법률가의 조언에 따라 아들과 며느리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유상 상속 문제를 마무리 짓기 위해 상의할 일이 있다는 말에 지은과 유진은 한껏 들뜬 표정으로 약속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1억 원이라는 돈이 곧 자신들의 손에 들어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두 사람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들은 싸늘하게 식어버린 공기에 당황했습니다. 순애는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 곁을 지키고선 윤 법률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가 담긴 얇은 종이 묶음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순애는 더 이상 힘없고 병든 노인의 모습을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 돈 받으러 왔지. 아버지가 남긴 그 1억 원 말이다. 그녀의 직설적인 말에 유진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저희는 그냥 모든 절차가 잘 마무리되는지 걱정이 돼서. 순애는 유진의 말을 가차없이 끊었습니다. 거짓말은 이제 그만해라.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너희가 지난 일주일간 내게 보여준 살가운 행동들이 진심이 아니라 돈 때문이었다는 것을. 너희의 걱정은 연기였고 너희의 효심은 가짜였다. 모든 것이 1억 원이라는 돈을 얻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을 뿐. 순애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분노를 터뜨리며 그들의 위선을 하나하나 까발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날 바로 어머니를 곰팡내 나는 지하방으로 내쫓은 사실, 월세 독촉 문자를 보내며 어머니를 압박했던 사실까지.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유진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고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진은 더 이상 착한 며느리인 척하는 것을 포기하고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요? 우리가 어머니 가족이잖아요. 그 돈에 대한 권리가 우리에게도 있는 거 아니에요. 순애는 그런 며느리를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가족.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어머니를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게 너희들이 말하는 가족이더냐? 그리고 순애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꼬깃꼬깃한 복권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너희들은 단단히 착각하고 있다. 너희 아버지가 내게 남긴 진짜 유산은 고작 1억 원 따위가 아니었으니. 그녀는 복권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바로 이 150억 원짜리 복권이다. 그리고 똑똑히 들어라. 너희들은 이 돈에서 단 한 푼도 구경하지 못할 것이다. 150억 원이라는 말에 유진과 지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복권과 순애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는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지훈은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은 듯 털썩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순애의 마음은 이미 돌아섰고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순애는 햇살이 잘 드는 전망 좋은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녀는 성공적으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고 하루가 다르게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녀의 곁을 지키며 밤낮으로 간호하고 자신의 신장을 기꺼이 내어준 사람은 다름 아닌 아들 지훈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날, 지훈은 자신의 어리석음과 죄를 눈물로 뉘우쳤고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목숨보다 돈을 중시했던 유진과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오직 어머니의 건강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순애는 그런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늦었지만 아들은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순애는 당첨금의 절반을 남편의 이름으로 된 자선단체를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젊고 재능 있지만 형편이 어려워 꿈을 펼치지 못하는 목수들을 후원하는 단체였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평생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하며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아들과 함께, 때로는 친구 은숙 할머니와 함께 따뜻한 남쪽 나라로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지우는 어머니의 돈에 의지하지 않고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빚을 갚아나갔습니다. 그는 어머니 곁에 머물며 잃어버렸던 아들의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순애는 마침내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잃어버렸던 아들과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힘들어하는 이가 있다면 이 이야기를 공유하며 따뜻한 위로를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